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현안 타개를 위해서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고요.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이후에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타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언론 대부분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런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잘라서 거부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다만 표현상 이 양자회담을 의미하는 영수회담, 그리고 여당 당내 상황 정리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어서 그런데요. 순방 후에 9월 내에 대통령이 어떻게든 여야 대표를 만난다면 여야의 이 강대강 대치에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도 가져봅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요, 크고 작은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없는 짬도 만들어서 팍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빨리 말이죠. 자, 초코파이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이 비싸져서 정이 없어지겠구나, 이 씁쓸한 농담 오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라면, 과자류 등등 이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기다리지 않고 팍팍 오르는데 정치권 회동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말이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새로운 국민의힘 비대위의 향후 활동 계획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이 딱 도착하시면 네. 이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식사를 못하고 오시나 봐요. 네네. 이 준비된 간식을 먹는데 꼭 먹습니다. 네, 오늘 정이 없네, 정이 없어. 정이 없다고. 네. 오도 있고 몽도 있고, 그런데 꼭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정을 찾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좀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안 먹다가 비싸진다 그러면 먹고 싶은 심리, 이건 뭘까요?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오랜만에 도스태핑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시 물가 문제. 지금 뭐 정뿐이겠습니까? 네. 줄줄이 오르는 게 많은데요.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8.3% 올라가 있는 상황. 그래서 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 논란이 있는데, 일단 서민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네. 이렇게 그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또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라든가 외환보 유고, 대외적인 이런 재무 건전성 아직 국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의 민생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보다는 우선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네. 그건 지금 미국 연준의 기조와 이제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나머지가 풀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의 조치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네. 자, 오평론가님. 네. 좀 물가 잡힐까요?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이 상태로 조금씩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네. 결국 미국이 연동된다고 저희가 어제도 이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었고 계속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연말에
4% 정도 기준금리.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일각에서는 헤드라인이 경제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파월 연준장의 그 연설 하나로 전 세계 부자들의 100조가 공중분해됐다. 그 정도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막 5% 떨어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 정도를 얘기를 이미 연설로 남겼기 때문에 4%가 기본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네네. 4% 그 이상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서 4% 정도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전제한다면 글쎄 물가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서민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사실은 연준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말에 이제 금리를 한 3.4% 정도로 만들겠다. 네. 그랬다가 지금 더 올리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를 올렸는데도 네. 지금 바로 소비자 물가가 뚜껑을 여니까 네. 8.3%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자, 이게 올 연말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다. 이게 자연의 겨울뿐 아니라 경제의 겨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도 해서 이게 화제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뭐 어제 저희가 짚었지만 발표 내용을 그렇습니다. 전달했죠. 발표가 있었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참 개탄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언론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이 부분은 이제 오창석 평론가님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네. 구체적인 이제 진단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 2천여 건이 이제 부실. 네. 대출이거나 지원, 네. 그리고 이제 2,200여 원 정도가 부실 지원이 됐다. 네. 이런 발표였어요. 뭐 땅값을 부풀린다라든지 네, 뭐 네. 지을 수 없는 공간에 위장으로 짓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밭을 가공해 놓고 예,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12%였으니까요. 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치고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2%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하는 바고 다만 나머지 88%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전기차 문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전기차 문제 역시나 환경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태양광을 전 정부에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 88% 잘 돌아간 것까지 다 없애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는 동의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12%의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의 강화를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또 유럽에서 네. 이제 아리백 이슈가 네. 있는데 이게 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품, 그 물품 자체만이 아니라 전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중요성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전력 생산에 대해서 테라와트 시당 사망 사고 비율이라든지 총 탄소 배출량을 그 각 발전별로 나눕니다. 네. 여전히 제일 많이 심하게 나오는 게 석탄 화력 네, 발전. 화력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산재 사망 사고도 가장 많고요. 그러면 산재 사망 사고 가장 많고 그리고 발전 단가도 좀 낮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오히려 먼저 우리가 손을 대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얘기는 조금 빠져 있어요. 결국 네, 단순히 네.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 얘기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전력 생산 방식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조금 대통령께서 좀 열어두고 논의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너지 문제는 총력전이죠. 네. 특히 뭐 이제 오늘 이게 윤 대통령 지적도 나오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지난 정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오늘 또 한 라디오에서 네네.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태양광 정책 자체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숱하게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는 게 있으면 그걸 뭐 다시 새롭게 하고 이런 건데
이게 뭐 실업급여 정책도 만약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정책 아예 없애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유, 보험 사기도 해마다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걸 어떻게 정하고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전 정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책 아예 폐기하거나 이거 문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 정권 차원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오평론가님의 전망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뭐냐, 구조적으로 이걸 이제 드러내야 될 문제이냐, 관리 부실을 관리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냐, 양쪽의 입장이 한쪽은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고 지난 정권 쪽 입장에서는 관리 부실이 해마다 있는 것이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이런 취지고. 알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습니다만 사퇴를 이미 선언을 했고요. 오는 19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새 원내대표 이제 선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누군가 합의 추대되지 않겠는가? 가장 무난한 인물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힘들게 뭐 구인난 고사하는 과정에 내가 독배를 들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뭐 합의 추대는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경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니, 어제 하마평에 일단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10명 정도 얘기했었는데 정도. 그런데 그 하마평 중에 재선 의원은 이용호 의원 한 명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다.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하면서 입당을 해서 9개월 만에 이렇게 재선급으로 원내대표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후배 의원님들 훌륭하지만 위기에 민감하지가 않다. 위기일수록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 실용 중도보수 변화의 상징인 이용호 나를 좀 선택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좀 하마평에 올랐던 김학용 4선의 의원 또 박대출 3선 의원 뭐 윤재욱 의원도 출마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대출 의원이 오늘 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게 합의 추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뭐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김학용 의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합의 추대가 아니라 경선이 되니까 이용호 의원을 시작으로 아마 몇몇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어제도 여의도 정액관을 마지막 코너에서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가시면서 딱 누군가의 이름을 지목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건 생방송 중에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공개했다 틀리면은 안 그래도 정치구단에 지금 흠집이 났는데 누가 될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뭐 경쟁자들이 워낙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창석 평론가님 전문이시잖아요. 누가 됩니까? 원내대표 누가 되나요? 글쎄 뭐 여전히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102표 중 81표, 81표를 받아서 압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겠죠. 사실을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용산의 인심이 정해진 것인가? 용산의 윤심이 정해진 것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겠죠. 저는 지금 합의 추대냐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깨고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용산과 이용호 의원 적어도 교감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용호 의원이 이제 용산과 교감을 했다면 다 정리를 하고 나왔거나 판정리를 하고 이용호가 출마를 하는데 다른 언론들이 많이 붙어서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당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용산과 정당 간의 교감 이걸 뭐 용산이 찍어서 이 사람 하세요라는 건 아니고요.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계속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 발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 연기해야 된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을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어떤 자격으로?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의 자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큰 거대한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상현 의원은 중진 의원 그룹으로 네. 지금 이제 당 지도부 특히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지금 할 때냐 법원 가처분부터 이 도돌이 과정부터 좀 정리하고 나서 네. 수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도 그렇고 지금 오평론가님도 이 윤상현 의원이 신윤핵관이다.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관측을 해서 네. 가능합니까? 그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네네. 이야기들 아마 뭐 기자님들 나오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워낙 많이 돌았고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현 의원님이라는 인터뷰도 나왔고요. 네네. 그러기까지 저희도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게감, 파워가 네. 있는 것이다. 네. 쓴소리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네. 누가 나오느냐 또 이제 연기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켜는 주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제 비대위원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이름이 나오는 건 뭐냐면 초재선 의원들이 좀 주호영 의원을 좀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 열흘 일하고 지금 직무정지가 네. 된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비대위원장 인선될 때도 초재선 의원 특히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 지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정기국회 때 이 대야 관계를 위해서는 연륜이 있는 네. 중진급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주호영 의원이 오늘 이용호 의원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원내대표 출마할 거냐 경선에 그랬더니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다. 또 답을 안 드리겠다 이렇게 또 말을 네. 아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경선을 해도 출마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뭐 윤심 얘기를 하지만 윤심이 누구한테 가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보면 윤심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가장 외곽에는 누가 있는가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예요. 외곽입니다. 왜냐하면 당 밖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제명됐거나 탈당한 건 아니고 지금도 대표냐 전 대표냐 이건 가처분에 달려 있는데 그 결정이 이준석 대표 지금 윤핵관을 계속 겨냥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언이 하나 맞았어요. 예를 들면 신문기일 연기 요청할 거다. 그래서 연기가 됐잖아요. 네. 4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예언을 하나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네. 그 사람들이 일을 벌인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방이 일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토에 갔을 나토만 때. 있었죠. 그때 이제 민간인 신 씨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네. 1호기에 탑승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됐느냐 안 되느냐 용산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국고를 좀 낭비했다. 만약 탑승해서 뭔가를 이용했다면 국고를 낭비한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비밀 정보에 접근했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을 얘기했었던 게 하나고요. 표면적인 하나고.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나토를 가는 게 도움이 됐었냐? 네네네.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었던 거든요. 그럼 결국은 15분 동안 10몇 개의 정상들과 얘기를 나눴다는데 이게 보통 정상들과 얘기를 나눌 때 통역 포함해서 15분 얘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난 누굽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15분 지나가는데 대통령도 이게 안면만 트는 것이다. 네. 이런 또 취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5분 동안 10몇 개국의 정상을 만났다는 거의 하이 헬로우 정도 하고 거의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었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두 사안을 접목해 보면 이번 순방 갔을 때는 흔히 말해서 사적으로 또는 지인을 동행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안 하겠죠. 네, 한번 논란이 됐으니까. 안 하겠죠. 설마. 두 번째 그러면 실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영국 장례식장에 갔을 때 최소 인원만 입장을 시킨다고 네, 했을 네. 때 의전 비서관이 없거나 통역이 없었을 경우에 대통령 부부 내외가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윤석 대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 맥락에 더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두 번째 해외 순방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윤핵관들이 뭔가 이제 정치적인 모략을 이제 부린다 이런 취지인데 네. 지금 이 이준석 네. 대표가 자신을 제명할 것이다 이런 예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습적으로 당 윤리위에서 자신을 제명해서 그다음에 28일에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당원이 아니다.
제명했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이게 신문 자체가 각하가 된다. 이렇게 그림을 만들 거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예측이에요. 그럼 5차 가처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자신을 제명한 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할 거 아니에요. 가처분이 나올 것 같은데. 참.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난번 해외 순방도 그렇지만은 휴가 갔을 때 빨리 이제 비대위 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전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웅 의원이 사실은 저번에 경찰이 혐의 정황이 드러났다는 식의 수사 결과 발표하고 윤리위가 뭐 추가 징계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그게 아니다. 당 윤리위가 뭐 28일에 윤리를 연다고 해서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날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기습적으로 당 윤리가 열려서 제명 같은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금요일 16일에 경찰 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날도 기사가 뭐 많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이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 하시기로 했는데 점심에는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2부 10분 인터뷰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나와서 당내 상황에 대한 정리를 조목조목 해 주실 걸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한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어서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는 돌발 구간이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죽전에서 수원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인데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한 상태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0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이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명절도 다 지나갔고요.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조정훈 시대전환의 이제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제 1인 정당 야당의 의원인데 특검에 대해서 좀 김건희 특검 반대 입장을 기존에도 표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스팅 보트에서 만약 특검법에 대한 이제 그렇습니다. 표결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캐스팅 보트인데 반대를 했었는데 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군요. 네, 그러니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그럼 여러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오늘도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핵폭탄적이라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한 세게 얘기했네요.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대표의 이 입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거를 논의해야 돼요. 근데 법사위에서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김도우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뭐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패스트트랙이에요.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법사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적의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민주당 10명. 10명. 그러면 거기서 한 명이. 조정훈 대표가 찬성을 해야 11명이 돼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 넘어올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정훈 대표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건데 조정훈 대표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정훈 대표가 국회에서 특검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이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누가 돼야 할지 주고받고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특검을 국민이 원한다고 하고 있고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를 밀어붙였을 때 반대 여론을 보면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래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네, 그때는 여론 얘기 네. 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들으면 같은 야당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검에는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전 썼습니다. 장관. 조정훈 의원께라고 특정해서 썼거든요. 서신을 띄웠네요. 네, 김건희 특검 법안은 국민들이 결정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의 소신은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야가 합의에 퉁칠 건 퉁치자고 이 발언한 것을 두고는 퉁치는 것은 저잣거리에서 장난삼아 나올 법한 얘기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발언도 불편하고 김건희 특검 법안은 국민들이 원하면 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이 국민들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답을 안 했네요. 네. 그때는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왜 추진했느냐.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안건조정심의위 네. 민영배 의원 탈당은 네.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인 것이고. 복당 신청을 2번째로 했던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정훈 의원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 덕분에 당선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도움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는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 국정을 돕는 거다라고 발언 질의한 게 조정훈 의원이다. 얘기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네. 있습니다. 자, 1인 정당이 몇 개 있는데 거의 저희 뉴스에서는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때 비례정당에는 여러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당선이 되고 자기 당으로 다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의원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썼습니다. 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박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국민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검증단에서는 네. 심각하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숙명여대 시절에 석사 논문도 있어요. 네. 근데 숙명여대 교수협의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건 교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럼 그렇습니다. 숙명여대는 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네. 예비조사에 착수해서 표절 예보 판정을 위한 본조사가 필요하다. 예. 판단을 내렸어요. 이것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조사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숙명여대 교수협의회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가 예비조사 결과 승인 이후에 30일 이내에 착수돼야 되고 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서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6개월이 이제 넘도록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조속히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썼던 당시 이게 1999년도거든요. 이때는 현재와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표절 검증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석사 논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검증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협의회가 좀 반박을 했는데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이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네.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빨리 조사를 하라라고 대학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학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좀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만 끌면 의혹만 커지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시점부터 영수회담 주장을 뭐 한 서너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 얘기를 주고받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아니 이 대통령이 지금 여야 대표는 언제 만날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영수회담을 제의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여야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는 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난다는 거에는 방점을 찍을 수 있지만은 돌려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1대1 이른바 영수회담은 사실상 다시 한번 거절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봤지만 해외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들 만나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들은 좀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네, 왜 표현 이재명 자체가. 대표는 집요하게 쓸까? 계속 이게 옛날식 표현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양자회동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여러 정당의 대표들을 같이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면 성과 보고하고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상설협의체로 만들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잘 안 됐죠. 삐그덕 하면서. 자, 이거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회담이란 표현을 네. 그냥 이제 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으로 하면 되고. 네. 빨리 만날 수 없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용산에 제가 있었다면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행정 권한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집행은 결국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받아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최고 지도부 회의를 주재할 때 지난번에 있었던 산불 밀양 산불부터 다시 되짚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 끝나고 있는가부터 되짚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했으면 이재명이 민생을 잘 챙기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이지만 결국은 이야기를 듣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갑자기 지지율이 꺾이거나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거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불편한 얘기를 한다거나 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안 들으면 제안을 거절하면 제안을 거절했다는 기사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거절했다면 거절한 사람에게만 이미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만날 필요도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용산에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극적인 만남이 회동이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민생, 경제 위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다른 정쟁적인 요소보다 민생 어떻게 살릴 건지 아이디어 경쟁을 좀 여야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욕먹겠죠. 네. 자, 박 기자님 이거 하나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됐죠. 그리고 또 송치도 됐죠. 네. 또 이 부인 김혜경 씨도 이제 지금 송치됐죠. 네. 공범 혐의로. 근데 장남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건 뭡니까? 예, 장남 동호 씨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동호 씨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나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정에. 그래서 이게 지난 1월에 동호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수사도 있었고요. 결국 이 동호 씨 소환 조사를 한 거, 이거는 경찰이 수사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좀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그동안 해명을 해 온 것을 보면 이 최초 이제 보도된 이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얘기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는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결국 경찰이 이 수사 결과를 이제 마무리해서요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425님. 물가, 환율, 금리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월급과 아이들 성적만 안 오르네요. 자, 스텔라 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직설적인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40의 첫 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40과 첫 버선이란 말은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요? 40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관직을 맡아 버선을 신는다는 뜻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래 바라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갓 40의 첫 버선이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속담에 나오는 갓이라는 말은 가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부사인데요. 이제 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는 갓 구운 빵이라든지 갓 태어난 강아지 같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갓 구운 빵은 방금 구운 빵을 말하고요. 갓 태어난 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갓은 부사이기 때문에 갓과 뒤에 오는 표현을 띄어서 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뜻하는 갓난 아이도 띄워서 쓸까요? 갓난 아이도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갓난 아이 모두 붙여서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갓난아기는 갓난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고요. 갓난쟁이는 갓난 아이를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9월도 어느덧 절반이 흘렀는데 내륙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권이 가장 후텁지근합니다. 전주가 30도, 광주는 29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0도, 청주와 광주가 31도, 부산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강릉과 포항이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이 선선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강풍주의보 속에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순간적인 돌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이파가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북상하며 내일은 서쪽 지역에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라권에는 5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주로 제주도와 동쪽 지역이 영향권에 들면서 일요일과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한데 복지체계 개편을 고민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기간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경기 침체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동호 씨를 경찰이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국민대 측이 법원이 명령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쌓여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을 모시고 향후 비대위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차대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어깨 위에 지금 몇 톤쯤 짐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친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친하지 않나요? 다 같이 친하죠. 특히 방송가에서 방송 같이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10년 됐어요, 관계가. 한 10년 됐네요. 네.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 지가. 맞아요. 네. 자, 그럼 지금도 친하다. 뭐 사람이 친분 인간관계라는 게 들고 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상황에 따라 좀 입장이 달라질 뿐이다. 예. 그래요. 자, 왜 여쭤봤냐면 오늘 오전에 이 전 대표가 딱 김병민 비대위원을 지목을 해서 늘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요거 제가 PD님한테 매일 듣는 네. 저 질타거든요. 근데 디스 아닌 디스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이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아, 더한 얘기도 있었다. 네. 저한테 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 하나 두 개씩 반응하면 뉴스가 안 되냐고 하는데 뉴스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상상황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을 아끼겠다. 아, 오늘 장황하게 얘기 안 하시려고. 네. 근데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도 장황하잖아요. 아유,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튼 말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십니다. 네. 저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제 비대위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비대위원들과 처음 만나셨을 텐데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오갔나요? 당이 워낙이나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다들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를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사법적인 판단도 구해야 되고 또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정기국회에서 일단 집권당으로서 좀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정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좀 의기투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의기투합. 정기국회에 좀 집중한다. 예. 이 정당은 이제 국회에서 또 지금 뭐 원내 2당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고 중차대합니다. 자, 보니까요. 최재형, 유이동, 이용호, 윤희숙 의원 이 비대위원 자리를 거절했다고 지금 보도가 된 인물들입니다. 예. 구인난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통칭해서. 뭐 들어가셨으니까.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서 활동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 주셨던 분들은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웠겠지만 전 그래도 정진석 위원장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당초부터 반대 생각이니까 배제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하자고 찾아가서 뭐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안하고 건넸던 노력만으로도 함께 포용하고 통합해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말씀 주신 분 중에 이용호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그랬나?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했더군요. 맞아요. 네. 비대위원보다는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19일에 이제 의총에서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출마를 다른 쪽으로 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주기환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게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좀 가교육하겠구나. 이번에도 이름이 들어가서 여전히 그 활용성을 보는구나 그랬는데 90분 만에 사퇴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에 광주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그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득표율을 15%가 넘게 되면 선거 비용 보존을 받아요. 네네, 맞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굉장히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득표를 못 거두니까 누가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용기 있게 나서서 그래도 활동의 지평을 넓혔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비대위원으로 저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난날 한 1년 비대위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그렇죠. 비대위원으로 있는다고 뭔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당의 지도부의 일원인 것인데 아마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를 갖는 것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발표가 나고 상당히 많은 걱정과 우려들의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발표 뒤 오후 2시가 이제 상임정국이 의결을 거쳐야 이게 최종 인준이 되는데 그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차단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과거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진행하고 논란이 돼도 그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비대위는 작은 논란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래도 보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제 전주회 의원을 또 채워서 비대위 구성을 완료를 했죠. 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느냐. 그럼 이제 관리형 비대위 두세 달. 또는 이제 혁신형 그럼 6개월 이상. 바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이게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라는 말을 쓰시면서 하지만 조기 전대는 내년 초. 1말 2초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가 무력화되는 바람에 또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비대위는 관리형이에요? 혁신형이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비대위인 것 같아요. 전방위. 네, 전방위. 그리고 한 사람 각자 개별적으로 진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 비상 상황인데 이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정기국회를 가져야 되죠. 법적인 내용들 다퉈야 되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상대 정당 입장에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해야죠. 많은 일들을 다 해나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속히 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성을 띄기 위해선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조속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연내가 좋다고 보세요? 내년이 좋다고 이게 보세요? 물리적으로요.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공고도 내고 공고 이후에 이제 쭉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50일에서 2달 정도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값. 그럼 벌써 지금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하니까 10월에 또 국감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연내에 치러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아직 비대위 내에서는 언제 전대를 하자 이런 얘기들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혁신형 관리형보다 무엇보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해서 비대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이다? 누군가는 당의 안정, 통합, 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깥에서 보는 국민의힘이 지난날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4.7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한 번 국민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열심히 노력했고 정권 교체도 이뤄냈죠. 지방선거도 이겼고.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뒤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하는 거냐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던 혼란, 혼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을 다 거두지는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부를 출범시킨 저마다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건 결국 내 삶이 과거보다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께 다시금 이 정당이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부연하고 싶은 건 초창기 이제 대통령 그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첫 번째 이제 수해 대응을 했는데 수도권 폭우 때 예, 그때 조금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들이 많았죠. 절치부심하고 태풍 흰남노가 올라올 때 시작부터 끝까지 아마 대통령의 대응이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평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대응 아주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초창기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이 주신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도 정상화 안정화의 길에 접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 대응하느냐.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지도부를 향한 저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했는데 지금 3차, 4차 가처분 신청도 3차는 어제 심리했고 4차는 28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9월 말 10월 초에 또 가처분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에 따라서 비대위의 향방이 달려 있는데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독점관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뭐 죄 뒤에 누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 자발적인 판단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왔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이제 또 쏟아내는 것 같은데 지난날 언제든가요?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있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용되면 잠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칠곡에서 글을 쓰겠다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좀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기 일일이 다 대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언급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 전 대표는 내가 당비를 내면 넙죽 받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냥 뭐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고 지난날 법원의 판단에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 짓고 있는 게 당대표의 권리,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등인데 이게 다소 모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들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얼마 전에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 당규를 바꿔요. 비상 상황을 규정지어서 비대위로 넘어갈 때 기존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체 권리였는데 이번에 바뀐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 권리일 때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을 가정해서 만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민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고 이 전 대표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당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내용 속에서 이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가정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1차 가처분 인용 때도 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재판부라고 하니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게 비상 상황 소급해서 당원에 넣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일단은 뭐 가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이번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논리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전 대표 측이 얘기하는 건 소급 적용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만약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있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개정됐으니까 다시 그 상태에 맞춰서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소급 적용의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했고요. 당원 당규는 여기에 대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판단을 통해서 당의 당원 당규를 개정한 거고 개정된 이후에도 이 비상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전 대표는 뭐 정지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고위원은 다 사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 비상 상황에 맞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선임이 됐고 사퇴 이 논란의 또 중심 한 축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해서 원내대표를 뽑는 거니까 상황들이 많이 달라진 상태 속에서 아마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도 저번 가처분량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비대위는 무력화 해체됐고 당원당규 교체 후에 좀 새로 가는 절차다. 알겠습니다. 28일에는 이제 4차 가처분 심리도 있지만 또 윤리위가 열리는 것으로 예고가 됐더군요.
이 전 대표는 빌미를 만들어서 자신을 제명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추가 징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전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제가 옛날 비상대책위원회 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추천으로 왔던 당무감사위원장이었어요. 네. 당무감사위원장 힘 셉니다. 그 당협위원장들 쭉 다 그 당협에 대한 당무를 감사해서 당협위원장 아웃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럼 공천도 날아가는 거고. 뭐 그 뒤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양희 위원장은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그렇고 잘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론에 등장하는 포스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지난날 윤리위에 이제 6개월 징계가 나왔는데 이 전 대표가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가 6개월 맞아요. 처음에 나와갖고선 됐다가 이의 신청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뭐 수사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심으로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인 판단을 중립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서 새로운 절차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19일에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죠. 이용호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럼 이제 이 추대는 일단 무산됐다 이렇게 봅니다. 경합을 할 텐데 근데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이거 가처분부터 좀 정리하고 하자. 도돌이표 좀 끝내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도 지난번에 약간 좀 기존과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 속에서 새 원내 사령탑이 너무 중요한 게요. 정기국회를 관통하고 있는 한 목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도 해야죠. 또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둔 상태 속에서 정말 10월 초에 바로 시작하니까 엄청난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특검 국조에 이렇게 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내 사령탑이 의원들과 함께 빠르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벌써 몇 번의 도돌이표를 거치면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 내에서도 이제 빠르게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총의들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저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도 구성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국회가 급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다음에 또 사안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정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부탁있습니다. 네, 부탁하세요. 저 이제 소개시켜 주실 때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새삼스럽게? 왜냐면은 자꾸 보수 제가 아닌 줄 알아요? 보수 우파 패널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그 네이밍을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수 우파. 보통은 좀 합리적 중도 보수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세게 그냥 찐 보수우파 패널. 찐 보수우파 알았어요. 네. 자, 작가님 꼭 이 호칭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톨릭 교수에서 가톨릭대 교수에서 바뀌셔서 공론센터 소장인데 장성철 찐 보수우파 논객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이 이제 슬슬 이제 말을 좀 갈아타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와서 합리적 보수, 뭐 중도 보수 이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합리적 중도 다 빼고 그것도 거기다가 우파 좌파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진보란 말은 써요. 우파 좌파라는 건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색깔론적이 되니까 그래서 보수 패널도 아니고 보수 우파. 근데 예전에 확실히 말 갈아타는 뉘앙스 보여요. 현 변호사님도 도와주세요. 과거에 이제 김무성 의원 대표에 보좌관을 지냈단 말이에요. 부실장이라니까요. 당대표실 부실장. 부실장. 야, 근데 김무성 대표가 우파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되게 그 말은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네. 그 말 되게 좋아하세요. 그거를 주로 장성철 소장님이 만들어내셨던 것은 아닌가. 부실장 시절에. 아닙니다. 자, 그런 추정을 해보면서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님 뽑아오신 키워드 풍전등화 아닌 법전등화 국민의힘. 자,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성남FC 아슬아슬 이재명. 네. 오늘도 세게 붙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풍전등화가 아니라 법전등화 무슨 뜻입니까? 뭐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얘기고 네네네. 지금 뭐 법전등화라는 얘기는 법 앞에 지금 등화라는 얘기인데 횃불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뭐 기여하는 건 되게 많아요. 지금 전 국민 상대로 법 교육을 엄청 하겠거든요. 네. 예전에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 뭔지 아는 분 있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다음 뭐 직무 대행자가 뭔지 몰랐는데 저 덕분에 또 저도 저 당원 단계 열심히 맨날 찾아보고 있거든요. 막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이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시민 로스쿨 이래가지고 네. 맨날 강의해요. 뭐 법 상식 교육 강의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전 국민 상대로 지금 이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현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에서 국민의힘에 상 줘야 돼요. 전 국민 상대로 법률 교육 잘해줬다고. 사법부에서 법률 교육 지금 칭찬하신 거죠? 칭찬이죠. 네, 법전등화. 네. 자, 국민의힘 또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의 하루하루입니다. 9월 들어와서도 명절이 지나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또 달리게 되는데요. 자, 어제 가처분 신문 3차 당헌 개정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이 신청에 대한 신문이었고요. 28일 4차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여기에 대한 신문입니다. 자, 이게 96조 당헌의 96조 1항 공부를 시작해 보죠.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또는 권리로 교체하는 내용. 그러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런 명문화한 거예요. 자, 이게 법리적으로 먼저 변호사인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3차 그러니까 4차 10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5차도 갈 겁니다. 아마 비대위원 선임하면. 비대위원 선임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 했다가 그 비대위원들이 계속 뭐 자기들은 살아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면 그것도 하겠죠. 6차 되는 거죠. 가처분이 되네요. 어제 사실은 뭐 이의제기 이제 국민의힘이 이의제기 한 건 그건 뭐 거의 기각이고 2차도 이제 취하하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거의 문제 없고 이제 3차 중에 원래 3차에 주의적으로 한 거는 전국이 개최 금지였는데 그것도 뭐 취하겠다 했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당헌의 효력이 있냐 없냐 요거 갖고 치열하게 다툰 거잖아요. 어제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사 적격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권 정지됐으니까 당헌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쪽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소급 입법이다. 뭐 소급 당헌 개정이다. 그다음에 처분적 입법이다. 그러니까 처분적이라는 거는 소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처분적이라는 거는 그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일반인들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상황에 맞게 법을 만들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주장한 건데 어제 재미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어제 그 당사자 적격을 누가 주장했냐면 전주혜 의원이 밖에 나와서 브리핑했잖아요. 맞아요. 안에서도 되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당헌 효력 정지 막 하고. 근데 전주혜 의원이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네. 원래 2차 직무정지 가처분의 비대위원 자격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2차 비대위는 어제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헌의 효력이 있냐 없냐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당사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대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대리하는 변호사예요. 전주혜 의원은 그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헌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요. 비대위원으로 나갔는데 2차가 취하되면서 본인 아무 말할 자격이 없죠. 이 지도부로서의 자격이 없어졌다. 아니 거기서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3차 새 비대위에 들어갔지만 아니 지금 새 비대위는 가처분 청구를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논할 대상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고. 논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당사자 자격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도 법조 30년 이상 되시고 판사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분이 어제 당사자 자격이 없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무리수를 쓸 것이다. 제명 시나리오를 언급한 대목을 육성으로 듣고 와서 우리 장찐 보수 우파 논객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네, 남 얘기처럼 했죠. 뭐냐면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윤리가 일종의 디코이고 기습윤리를 열어서 제명한 후에 가처분 신청 자격을 없게 만들 것이다.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계획적이거나 당원 당규를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까지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힌트를 준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윤리위원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앞당길 생각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28일 날 제명 절차를 그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거지 그날 징계하기는 흘리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들은 얘기를?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거지 그날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 국민의힘에 이제 이준석 대표 쫓아내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 조금 전에 와서 인터뷰하고 간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엄중한 분이다 그랬는데.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기관총을 든 독점관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보면은 또 상황을 보면은 뒤에서 누군가 외부에 어떤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독단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윤리가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다.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논의할 수 있겠다. 찐 보수 패널들이 항상 누군가 독점관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왜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28일 날 아마 심리하면은 바로는 안 나와도 그러니까 그 주말이나 그 다음 주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바로 28일 날 징계해서 그걸 한다? 그건 좀 무리수로 보여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냥 두고 흘러가게. 인용되면 아마 경찰 수사 결과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한다. 그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보면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이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당사 적격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당사 적격 보세요. 어제 당원 효력 다투는 거는 본 게임이 아니에요. 본 게임은 비대위원장 4차 가처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1차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어쨌든 인정해줬어요. 당사 적격을. 그럼 이번에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본 게임에서. 그럼 이건 하나만 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당사 적격을 다투는 거 보니까 당사 적격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 했을 것 같고 약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선수 쳤다라고 보는데 제가 봐도 그걸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28일 날 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한 일주일쯤 땡겨가지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이거는 해토피감이죠. 근데 상상 이상의 일들을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는 상상 이상. 왜냐하면 신문기일 연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맞아 떨어졌잖아요. 4차. 그러니까 이 신문기일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법정에서 약간 논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송달 안 받는다 이랬거든요. 이게 8일 날 4차 가처분을 냈거든요. 그 연휴 전날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전자소송입니다. 그냥 유임장 내면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이니까 휴일 끝나고 우리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 답변 쓸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면 제가 보기에 그냥 그날 바로 사실은 그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냥 성명 불상자로 내고 나중에 정진석 되면 그때 가서 이름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기일 끈 걸로는 성공했잖아요. 그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수사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어뒀다. 일단은 작전 성공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두 분에게 OX식으로 여쭤볼게요. 자, 5차 가처분 신청도 낸다. 이런 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고
정진석 비대위원 한 명마다 내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자, 가처분 신청 결과를 법조계 예측할 때 1차는 거의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 또 아주 소수가 인용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인용이 딱 돼버려서 완승완패가 됐잖아요. 자, 이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장 소장님? 좀 반반인데요. 당원당규 개정안은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각될 것 같아요. 그 대목은. 네. 우리가 그냥 당원당규 고쳐가지고 비싼 상황 이렇게 규정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하나는 특정하면 안 된다, 네. 소급하면 안 된다는데 그럼 현 변호사님은 기각 인용? 저는 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네, 하세요. 그런데 그 당원당규 규정을 갖고 소급 적용을 통해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비대위를 이끌어낸 것은 그건 인용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의 그러니까 3차 가처분은 네. 기각이지만 4차 가처분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두 분 의견 같고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좀 빨랐네요. 사과 안 받겠습니다. 네. 받으세요. 우리 사이가 또 갈라지는데 두 분 의견이 같은 게 이게 당원 바꾼 거는 기각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은 문제다. 인용이다. 소급임으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국민의힘이 참 바쁩니다. 아무도 출마 선언 안 해서 이거 주호영 합의 추대론 아니냐 이렇게 무게가 실리다가 오늘 떡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원은 고사를 했는데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장 소장님께서는 좀 윤재욱 의원을 눈여겨보신다. 다코스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보고 이걸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래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알아본. 취재 압력을 받으셨어요? 네. 신선한 정보입니다. 신선한 정보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대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핵관들은 윤재욱 의원이 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흘리고 다니면서 의중을 의중을 지금 탐색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대요. 정진석 윤핵관들의 말이 의원들에게 안 먹히면 내가 나가면 어쨌든 압도적인 인지도와 정치를 갖고 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계산 결과 야 이렇게 양쪽에서 다른 사람을 밀면 나에게 나올 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불출마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주호영 의원의 현재까지는 그러한 분위기랍니다. 주호영 의원님 바로 아마 방송 끝나면 전화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또 내일 출연하셔야죠. 뭐. 직접 육성을 듣겠습니다. 육성으로 들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김학용 의원도 출마하신다고 하고요. 윤재욱 의원도 출마하신다고 하고 그럼 오늘 선제 타격을 한 이용호 의원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이용호 의원께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의원들하고 잘 모르고 그 진영에서 정치를 안 하던 분을 과연 의원들이 선택을 할까? 회의적입니다. 합의 추대하면 나도 의사가 있다. 근데 의원도 있었는데.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 과정과 그다음에 누가 되느냐 결과를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원내대표가 만약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쪽에서 사인 주는 사람이 되면요. 야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다른 말 못하겠구나.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딱 밀었는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당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지켜보도록 하죠. 바로 월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 꼽으신 키워드 성남FC 아슬아슬 이재명.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으로 아슬아슬 합니까? 보수파 쪽의 많은 변호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와 가족과 관련된 8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 중에서 이 성남FC 사건이 가장 이재명 당대표에게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자 뇌물 공여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 수사를 다시 하면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부당한 청탁을 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물과 증언이 나왔다. 이것은 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국민의힘 쪽 법조인들 이렇게 전제를 다셨는데 민주당 쪽 법조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그 두산이 원래 기부 체납을 15% 하기로 했는데 네네. 10%로 줄이면서 깎아줬다. 그렇죠. 5%에 대한 거를 돈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챙긴 게 아니고 성남 FC에 후원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구단의 광고비를 그렇죠. 썼다는 거죠. 성남 FC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남 1화 네네. 정말 잘 나갔죠. 예. 정말 잘 나갔는데 그 1화 재단이 어쨌든 약간 흔들리면서 1화가 발을 뺐어요. 그래서 네. 원래 그거를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1화에서는. 네.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반대했죠. 우리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기업을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구단으로. 네. 시민구단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살리려면 어쨌든 뭐 시민의 세금을 대든 안 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고비로 받았다는 건데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제3자는 맞잖아요. 시장은 아니니까. 네. 그 FC가 제3자라는 거거든요. FC가 제3자예요. 그렇죠. 제3자한테 뇌물 근데 이제 뇌물이 되려면 이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대가 관계 있어야 되고. 용도 변경해 주는 게 돈 받은 거가 뇌물 아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대가성이 그렇죠. 근데 용도 변경해 주면서 기부 체납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물로 받느냐 돈으로 받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뇌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의 문제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용도 변경하면서 기부 체납 받는 것도 뇌물이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돈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챙기면 당연히 뇌물이 되죠. 네. 근데 이건 FC에 들어가서 FC 운영 자금으로 쓰인 거거든요. 네. 선수들 뭐 급여도 주고 운영비 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개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득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뇌물로 보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공문에 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 용도 변경 해주면 우리가 성남 FC에 55억 기부할게요. 네네. 이거는 바로 부정한 청탁이다. 이것은 제3자 뇌물 공여의 가장 중요한 혐의점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공무원이에요. 네. 어떤 특정한 장애인 단체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네네네. 근데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용도 변경을 부탁해온 어떤 사업자한테 여기 장애인 단체에다가 내가 찍어지는 곳에 당신 기부를 하면 내가 용도 변경 해줄게. 네네. 이러거나 아니면 그 사업자가 저기 용도 변경 해주시면 그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기부 좀 하겠습니다. 이래도 법에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무는 행정은 국가의 공권력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된다. 왜 이 특정한 장애인 단체만 도와주느냐. 다른 장애인 단체는 왜 안 도와주느냐. 네네. 이것은 당신의 특정한 사심이 있는 공무 집행 아니냐.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에 의해서 공권력이라든지 행정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되게 엄격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의 내용과 관련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 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청탁, 부정한 청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청탁. 아니 세상에 청탁을 공문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대목이 좀 신기한 거지. 세상에 청탁하려면 몰래 만나서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저녁 먹으면서 하거나 청탁을 하지. 밀실에서. 왜냐하면 공문이라는 건 다 근거가 남잖아요. 공문 자체는 언제든지 공개되는 거고 세상에 저는 공문으로 청탁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진술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가 민간단체면 문제가 돼요. 네네.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민간단체 돈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주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인허가 낼 테니까 여기다가 저기를 맡겨라. 설계를 맡겨라. 아니면 여기다가 뭐 용역을 맡겨라. 그런 건 뇌물이 돼요. 당연히 민간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복지재단이다. 복지재단이다. 네. 아니면 성남시 무슨 관할 성남시에 관할하는 이런 뭐 FC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에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봐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 자꾸 이거 인허가랑 이제 연결이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이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홍준표 전 지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도 경남 FC가 힘들었거든요. 관내에서 뭐 한 수십억 받았어요. 네. 5억, 3억 이렇게 막 받았는데 다 관내 회사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뭐 인허가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관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무슨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이거든요. 다 도하고 관련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뭔가라도. 네. 그러면 그것도 다 뇌물이에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현물로 주는 거는 괜찮고
기부 체납이 현물이잖아요. 네. 땅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땅 대신에 도로나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공원 설치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나 그게 성질이 달라지느냐.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련자 진술의 수위, 공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공문이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그러한 자신감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시죠. 보통은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뭘로 보냐면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원래 안 되는 건데 해결해달라. 그리고 나한테 뭐 대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용도 변경하면 기부 체납하는 거는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을 줄이면서 그 돈으로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럼 기부 체납 5%의 금액을 뭐 그게 40억이 10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건 따져봐야 되지만 그 당시 계산했겠죠. 예를 들어 땅값을 계산한다든지 합리적으로 계산했으면 아니 물건으로 내나 돈으로 내나 뭐 다른 게 있어요? 어제 그 당시 뭐 공시지가로 했는지 시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산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계산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았겠죠. 15%의 기부 체납분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10%로 줄이고 나머지 분은 현금으로 성남 FC에 기부를 해라라는 조건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당 대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떠한 이득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죠. 이렇게 후원금 모았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우리가 아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정력과 시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용을 보시죠. 그런 걸 이득이라 그러면 뭐 정치인들은 다 이득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이럴 때는 핵심이 뭐였냐면 그 후원금 광고비가 혹시 이재명 지사 측근들한테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쓰인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뇌물로 기소한다는 건 왜냐하면 뇌물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참고로 제가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할 거다 문제 있을 거다라고 막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현 변호사님이 문제 없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결국엔 개정했잖아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자, 그거는 알겠습니다. 당원 얘기고. 당원 80조와 당원 96조 충돌하고 있는데요. 두 당 모두 정신 차려라 개찐이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네들 당원 가지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좀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기조와 대응을 좀 바꾸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대목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육성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쟁,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네,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그 높이가 점점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장애물이 혼자의 힘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의 아들을 도박,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환하겠다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가족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조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부인, 아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온 가족 털기 하는 거죠. 그 전에 아니 김혜경 여사에 보세요. 그때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까? 소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직선거법 기소했어요? 어떻게 됐죠? 송치된 공직선거법 좀 더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공범 기소했으니까 연장된다라고 한 거예요. 공범으로 이제 배모 씨가 됐으니까 공범이어서 안 한다. 결국 기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소시 얼마 나왔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랬는데 두 번이나 나갔잖아요. 경찰도 나오고 검찰도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다 마찬가지죠. 뭐 모른다. 그다음에 협박받았다. 우리 장 소장님 맨날 나오면은 뭐 모릅니다. 기억 안 합니다. 맨날 그래요. 패널로 나오면 우리 패널 나오는 데 모른다 이런 걸로 기소 하기 시작하면요. 다 접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고비 후원고도. 기업한테 하고서 뭘 잘해서 시민들 위해서 썼는데 그거 뇌물이라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장들 어떻게 일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과정들 복잡한데 지켜보도록 하죠. 추석 전후 이슈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찐 보수 우파 논객 맞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편의점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해외 특파원으로 가 계신 건 아니죠? 국내에 있습니다. 네, 휴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도본부에 이 서 기자님은 경제본부로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마치 전화 연결이니까 해외에 있는 네네. 느낌으로 요즘 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더군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황에 좀 변화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리키우 북쪽, 북동쪽이거든요. 여기가 전선에서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다.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다. 네. 이 비결이 뭐냐. 1번은 성동격서다. 남쪽에서 공세를 펼칠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북동쪽에서 공세를 펼쳤다. 네. 그래서 성공했다. 두 번째는 러시아군이 쇠퇴했다. 용병과 죄수로 상당 부분 재편이 되면서 사기가 떨어졌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독립전쟁하는 거니까 안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네. 마지막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 서방이 제공한 신무기 이게 게임 체인저 최종 병기가 됐다. 네. 사실 전쟁 초기에도 스팅어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이게 사람이 어깨 위에 놓고 쏘는 네. 간단한 로켓인데 이게 탱크들을 다 막아서면서 그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군을 좌절시켰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다른 무기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마스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네. 이게 지금 그 북동쪽에서 그 후방 탄약고 지휘소를 정밀 족집게 타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이게 레이더 망을 추적해서 파괴하는데 히르키우 일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해서 지금 진군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 전황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전략, 사기, 그리고 역시 무기 체계. 자, 게임 전황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푸틴 대통령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아닌가. 전황이 이제 불리해지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하겠다 이런 또 선언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조금은 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좀 리드하다가 곤혹스럽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지금 추가 징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100만 명 이상 징집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치 해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 구호였는데 그랬었죠. 나치 해방이라는 것은 이곳을 나치가 점령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두 손을 뻗고 환영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이냐. 핵은 쏜다. 이건 좀 무섭죠. 근데 이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은 것 같고 곡물 수출을 할 수 있게 합의를 지금은 해준 상태인데 이게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거 갱신을 거부하든가. 네네. 가장 가능성 높은 건 가스 공급 중단입니다. 지금 서방이 무기와 탄약과 경제적 지원과 전략, 전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계속하니까 우리 보복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재도 하고 있으니까.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게 푸틴의 신냉전, 유럽을 동결시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녹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은 겨울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그 겨울을 이용해서 국난을 극복한 적이 많습니다. 히틀러가 침공하려고 할 때 그때도 겨울에 막아섰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려고 할 때도 겨울에 막아섰는데 이번 겨울도 그렇게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얘기네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하고 패퇴하면서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졌다. 그러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시절이 또 온다. 에너지가 무기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좀 전 세계 특히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심각한 거죠. 네, 일전에 제가 기사로도 소개를 했었는데 유럽 지금 유명 관광지 밤 되면 불을 다 끕니다. 전기 아끼려고. 불볕 더위일 때도 에어컨은 29도 밑으로 못 내리게 했습니다. 스페인. 신호등 불을 꺼버립니다. 독일이요. 샤워는 5분만 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온천이나 사우나도 온도를 낮춥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더 강력하게 사용하면
공장까지 멈춰서야 합니다. 아이고.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러시아에 의존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과도기적으로 너무 높아졌습니다. 유럽이 40%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네. 또 그냥 가깝고 싸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쓴 면도 있습니다. 네. 석탄도 보면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합니다. 유럽이.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네. 러시아가 신냉전 수단으로 에너지를 틀어지는 상황, 가스를 지난주에 서방이 제재 해제 안 하면 중단하겠다고 했고 석유 경우에는 너네들이 지금 가격 상한제를 해서 우리 석유를 비싼 값에 안 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판다. 지금 이러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높여야 된다고 하고 유럽 네. 여러 나라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 대책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끊는 것 이게 답이고 지금 네. 이 선택지는 장기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끊어야 한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 휴전시키고 러시아랑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아직은요. 자, 답은 없다. 뭐 장기적으로는 네. 러시아 의존도를 이제 낮추거나 아예 거래를 네. 안 한다. 이건 이제 나와 있는 답이지만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없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는 전쟁이 끝나야 답이 나온다. 네. 이게 환율이 저렇고 물가도 저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이제 에너지 정책을 좀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됐다. 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과대, 중기적으로 화석연료에 잠시 기댄다. 특히 천연가스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나이브했다는 겁니다. 네, 네. 상황이 복잡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상황이 복잡했다. 지금 복잡해진 게 아니다. 애초에도 무시해왔던 점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의 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전쟁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네. 이 복잡한 에너지 전환의 진실은 이미 쌓여오고 네.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까 그 토마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네. 인용하는 통계가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 사용의 82% 여전히 5년 전에 비해서 3%포인트밖에 안 내려갔다. 이야.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의 61%는 화석연료고 19%가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0%밖에 안 된다. 러시아 전쟁 전에도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하나는 규제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풍력 발전을 해서 그 와이오밍에서 풍력 발전을 해서 라스베가스로 연결하려면 송배전선이 필요한데 이게 17년째 설치가 안 된답니다. 사적인 토지 소유자와 협상해야 되고 관료제 절차 진행해야 돼서요. 네. 사실 우리도 밀양 송전선 갈등을 겪어봤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자원 희소성. 사실 코발트 같은 자원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콩고에만 있는 자원인데 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광물입니다. 이거 중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네. 중국에 끌려다닐 가능성. 아니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훨씬 흔한 광물이지만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는 광산을 만드는 것조차 승인을 받는 것조차 어렵고 네.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는데도 생산을 못합니다. 거기서 꿩과 야생동물이 생태계가 있다.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금 개발하겠느냐. 이런 말 생기면서 바이든도 뒤로 물러섰어요. 중국조차도 칠레 광산 개발을 하려다가 주민들이 리튬 광산은 물을 많이 쓴다는데 우리 물이 부족해진다. 반발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전환이나 그에 필요한 광물을 얻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겁니다. 네, 이게 추진이 네. 여러 가지 네. 이해관계가 얽히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원이 있고, 자, 캐면 된다고 하지만 또 지금 충돌들이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네.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하나 네. 더 해야 됩니다. 뭐 있습니까? 꿈을 대고 있습니다. 네. 꿈을 대고 있다? 네. 우리 느리고 계획이 없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수출 공업이 많아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도 대책이 부족합니다. 네. 국제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를 환경 천덕꾸러기 취급하거든요. 환경 악당. 네. 석탄을 너무 많이 쓰고 해외에도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 한전을 공격할 때 그러고요. 네. 최근에는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단체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축소됐다고 실망스럽다라고 보도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기업 경쟁력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경쟁력으로. 그럼 기업 경영에도 에너지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RE100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발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100% 재생에너지로만 기업 활동하겠다는 약속. 구글, 애플 같은 세계 큰 회사들 300개 이상이 했는데 삼성전자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답이 없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 계획도 나이브했고 우리도 더 나이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앞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계 에너지 사용의 82%가 네. 이게 화석연료다. 3%밖에 5년간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네.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2030년, 2050년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모순적인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 현실적이면서도 네. 빨리 가야 합니다. 큰일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당첨자는요. 4340-1954-6686-4048-8116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